네,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난타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는 어제 각각 광주와 부산 지역을 찾는 등 보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예. 배종우 세한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여권의 경선을 앞두고 이제 두 후보 간, 1, 2 후보 간의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모습이 상당히 그 수위 높게 네거티브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내용 앞서 보셨습니다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아니면 좀 지나친 것 같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땐 위험 수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달려가고 같습니다. 있다. 예.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판세가 좀 바뀐 데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경선 전략을 좀 수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아시겠지만은 일강 독주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TV 토론을 거치면서 국민 면접을 거치면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약진세를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난 이제 다시 사이다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공격 모드를 분명히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내세운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5.18 학살 원흉 을 옹호하던 사람, 또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던 사람. 예.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이 이낙연 전 대표를 분명히 언급은 안 했지만은 누가 봐도 이제 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본인이 지난번 TV 토론 과정에서 상당 부분 기본소득 가지고 말 바꾸기 좀 논란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가 적통 논란을 좀 펼치니까 이걸로 이제 맞불을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은 특히 민주당 후보 그리고 광주, 호남에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당장 이낙연 지사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반발하고 있어요. 사실을 왜곡 날조한 것이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5.18 학살 원흉을 찬양한 적은 없고 당시에 인터뷰한 사람의 기사를 다운표한 것이다라는 거고 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부회장을 한 것은 맞지만은 동서화합 차원에서 했고 그게 이제 우상화로 흐르니까 그것도 사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경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선에서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분열하면 패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수위를 좀 지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께서는 지금 배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수위를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수위가 2007년도에 있었던 당시 보수 정당의 경선 친이 친박의 갈등 구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도 결국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어느 누가 경선에서 당선될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 네거티브 공방이 굉장히 거칠어졌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1위를 독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비 경선 결과 그리고 최근 있는 이 낙연 후보의 여론조사의 상승 모드를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의 민주당 경선 구도에서는 누가 1위 주자가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네거티브 공세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고 아마 이 정도의 수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서로 간에 화합하면서 원팀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지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비 경선 때만 해도 이른바 구도가 반명연대 구도가 뚜렷했는데 지금은 반낙연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본선에서는 어떤 구도로 좀 이루어질 거라 보십니까? 네, 일단 반명연대가 반낙연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반낙연대하고 반명연대가 막 겹쳐져 있는 굉장히 다층적인 그 복잡한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의 일강 이재명 독주 체제가 지금 이낙연 후보와 같이 양강 체제로 바뀔 것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위 다툼이 매우 치열합니다. 정세균 그리고 추미애, 박용진 이 세 분이 지금 이낙연 주자를 향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 다크호스들이 새롭게 부상을 해서 과연 2위 주자 싸움이 좀 혼선을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이재명 지사가 1차에서 과반을 득표로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1차 과반을 득표를 못하면 이제 결선 투표를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민주당의 본 경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위원께서는 본선 구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독주 체제를 가기 좀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가 굉장히 거칠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었던 여배우 스캔들을 비롯해서 예. 이 부인에 관련된 논란, 뭐 기타 등 이런 각종 네거티브에 관한 성격들이 본선 경쟁력에 대한 검증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낙연 후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해 보자면 첫 번째는 호남, 두 번째는 여성, 세 번째는 중도층의 표심을 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호남 표심이 더 이상 이낙연 후보 측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네거티브 공세를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예. 이 정도의 네거티브 공세가 굉장히 거칠어지게 되면 결국 나머지 후보들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1대1 구도가 점쳐질 공산들이 훨씬 더 커지는 상태로 볼 수 있고요. 1대1 구도가 더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닫는 순간 민주당 내에서는 흥행적 요소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 효과들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궁금한 것이 아까 배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하셨었는데 경선 때 방어 모드로 가다 이제 도로 사이다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죠. 매우 지나치게 네거티브로 흐른다라고 국민 유권자 또 당원들이 판단하면은 부정적으로 가겠죠. 예.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너무 본인은 원래 이제 공격수 그런 스타일인데 자신이 이제 원팀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팀을 주장했던 배경은 어차피 어대명 내가 대세다. 그래서 내가 이 경선에서 승리할 텐데 근데 경선 과정에서 너무 치열하게 다투면은 본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못 내니까 예. 그냥 점잖게 가겠다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판단이 바뀌니까 지금 공격수 모드로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4차 TV 토론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기본소득 문제예요. 예.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서 제1공약이 아니다. 라면서 핵심 공약, 대표 브랜드를 회피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좀 신뢰감이 떨어진 부분이 있고 역시 이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연 품격 있는 지도자인가?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던졌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는 본인이 확실하게 민주당의 집권당의 후보가 된다면은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특히 기본소득 관련해서 본인의 철학을 좀 흔들림 없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품격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인 공격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네요. 예. 어쨌든 뭐 무작정 공격보다는 그죠? 공격보다는 자신의 메시지 그리고 자신의 도리를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좀 잡혔는데 네. 이게 이제 얼마나 미룰지를 놓고 또 이게 뭐 후보들 간의 득실 계산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늦어도 국정감사 전에는 뭐 최종 후보 뽑아야 된다. 아니면 뭐 아직 그러지 말고 11월로 미루자 이런 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위원이 보실 때는 어느 시기 가장 좀 합리적이고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상황까지 이어지게 될지가 민주당 경선 일정 연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지금 예상대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까지의 거리두기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잡을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한 그 정도의 기간, 한 달 내의 범위에서 연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에 힘이 실릴 텐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국면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 와중에 민주당 경선을 위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준 게 국민께 도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초장부터 보도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민주당의 유력한 주자들의 네거티브 공방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예. 다른 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당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제1의 우선적인 책무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그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투는 모습이 노출되는 것이 국민께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전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많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까지 늦춰지게 되는 순간 경기지사로 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실 대선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 있게 되는 국면에서 경기지사로서 방역의 최전선에 나서야 되는데 이거를 경선 일정을 있는 그대로 당겨서 최대한 진행하게 되면 방역에 나서야 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제대로 경선 일정 참여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배 교수님은 시기적으로 어느 때가 좀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역시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정치 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이런 부분과 별도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원칙대로 간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제 3주 정도 연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3주 연기는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왜 국감이라는 그 시기를 못을 박았는가라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자신들이 후보가 된다. 그런데 국감 이후로 늦춰지게 될 경우에는 국감장에서 뭐 형수 욕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막 터뜨리게 되면은 굉장히 전체 경선판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국감 전에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매듭을 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코로나19 변수 때문인데 11월 달이 되면은 집단 면역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그때쯤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언제 결정이 될지 누구로 결정될지 그러니까 윤석열 장외 주자까지 거론이 된다면 굉장히 불투명성이 높으니까 좀 늦추자라는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불투명성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이번 주 예정됐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상승세를 좀 토론회를 통해서 더 끌어오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당장 발끈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강 독주 체제가 지금 양강 체제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만든 결정적인 것은 이낙연 후보의 TV 토론에서의 선방. 또 그리고 국민 면접 토론에서의 선방이라고 본인들은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재명 지사 측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TV 토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이 부분을 번복을 해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TV 토론 못한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선관위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건 뭐냐. 이재명 지사 측 편들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선에서 이 공정성이거든요. 공정한 관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경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경선관리위원회가 후보들과 좀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요.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이번 TV 토론 취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예비 경선의 TV 토론을 꽤 많이 진행을 했고 여기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 하면 사이다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비 경선을 거치는 TV 토론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득점보다는 실점 요소들이 많았죠. 바지 발언도 마찬가지고 특히 박용진 후보가 거칠게 공약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질문했지만 여기에 응대하는 모습들이 좀 미숙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국무총리 시절 대정부 질문에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낙연 후보에 대한 메시지들이 상당히 안정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성격에 대해서 여성 표심을 끌어당기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세를 몰아서 토론을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의 토론 연기 결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건데 일각에서는 토론회를 여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대면 접촉을 하는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것을 연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다만 연기에 대한 불가피성 하나의 얘기를 들자면 마찬가지로 토론하게 되면 또다시 네거티브 공방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집권당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보도를 또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본의 그 소마 총괄공사가 문 대통령을 향해서 뭐 비공개적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을 좀 사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것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려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지를 굉장히 뭔가 한 방에 무너뜨리는 듯한 굉장히 폄하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매우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그 상대국의 대사로 가 있다. 또는 뭐 영사로 가 있다, 공사로 가 있다 그러면 양국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린 우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공사가 상대국 대통령을 향해서 성적으로 표현을 해서 비하를 했다. 좀 제가 볼 때는 믿어지지가 않고요. 특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가 지금 역대 최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최악의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참석하는 방안을 놓고 지금 서로 일본 측과 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 소마공사라는 분이 서열상 일본 대사 다음에 2인자입니다. 그렇죠. 2인자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믿어지지 않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끈한 것은 당연한 저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세 가지를 확실하게 일본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공식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독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책임자를 즉각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계속해서 어떤 유감 표명만 하고 넘어가려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발 방지를 꼭 앞으로 보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바란다면은 이런 악재를 계기로 해서 일본 정부도 좀 한일 관계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외교적 메시지로 치고는 물론 비공개 자리였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외교 참사라고 일컬을 수 있고 교수님께서 거의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기자와의 내용 발언 속에서 성적인 부분들까지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참담한 외교적 발언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흥행은커녕 정말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까지 깊은 고심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정말 일본 정부에게 큰 악재가 쏟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조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 타개하기 위해서 신속한 인사 경제 등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바로 이웃 국가인 대한민국이 도쿄올림픽에서 함께 성공적으로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함께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보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혔던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일본의 즉각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야권의 대권 후보자 이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았습니다. 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첫 행보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행보 좀 비슷하지만 다른 듯도 한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빨간불이 켜졌어요.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역시 이제 본인이 반대만 있고 대안 제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는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데 중도층에서 이탈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호남에서 한 20%가 넘었는데 10%로 추락한 이런 상황. 따라서 이제 본인이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광주, 호남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행보가 얼마만큼 본인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것인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번 대선에서는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뭐 장모가 구속됐다, 또 뭐 줄리 의혹이다, 논문 표절이다 이렇게 해서 악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도덕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고요. 역시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홀로 정치의 모습이 불안한 후보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것이 세력이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세력과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라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평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은 지지율 반등이 좀 어렵고 오히려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전망을 하고요. 반면에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별화
발빠른 속도전을 펼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그렇죠. 또 동시에 부산 해운대를 찾았지 않습니까? 이게 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앞으로 본인이 이제 PK 지역 기반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분명히 한 거예요. 본인의 고향이 이제 경남 진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김미애 의원과 함께 이 뭐 쓰레기 줍기 청소를 했는데 이 김미애 의원이 역시 자녀를 입양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미담 스토리 2명이나 입양했다라는 것을 좀 우회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그리고 역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인과 대동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부인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네. 나는 오히려 부인과 함께 이렇게 착한 일에 나서고 있다. 라는 걸 통해서 차별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네. 윤 전 총장의 이런 광주 방문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산 봉사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에 입당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마땅치가 않을 겁니다. 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 이미지가 아마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부산이라고 하는 장소뿐 아니라 김미애 의원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언론에 좀 조명된 바가 있습니다만 입양 가족으로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같이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할 수 있는 정치 행보의 기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전체 진영을 놓고 보면 유력한 대권 주자의 지지율을 담보하고 있고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을 빼고 나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길에 과연 가능한 대권 주자가 누가 있겠는가 쉽게 꼽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윤 전 총장 옆에 주변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아직 본격적으로 누구와 정치를 하겠는지에 대한 행보를 조금 아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이제 정치를 함께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본격적인 비전과 정책 발표들을 이어가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지금 있는 국면과는 조금 다른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 국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과거보다는 부정평가가 줄고 긍정평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하락세를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공산들이 커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오게 될수록 결국 유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간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변화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야권, 또 한 명의 야권 대권 주자인데 김동연 전 부총리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지난 16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보다 중요한 게 이제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거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곧 이제 출간도 할 테고 책도. 제3지대에서 정권에 좀 뭐 대권에 도전해 보겠다는 어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배 교수님께서는 김 전 총리의 어떤 부총리의 어떤 행보를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뭐 마이웨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3지대로 나는 가겠다라는 예. 걸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나는 제3지대 내가 길 가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서 그게 강조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 교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 세력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예. 얘기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새로운 제3 세력을 본인이 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건데요. 지금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행보를 보면은 현실 정치인보다는 사회 운동가다운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그렇게 이번 대선을 겨냥해서 하는 행보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언제 본인이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번 대선 이후에 정기 개편 등의 세력이 예. 뭐 정기 개편 등이 펼쳐진다면 예. 거기에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정치 상황이 급변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아하. 그러면 누군가 자기를 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임자로서 예. 추대할 수 있는 상황도 오지 않겠는가. 나는 네. 이런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네. 하는 행보 같은데 뭐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듭니다. 약간 존재감 부각으로만까지는 보겠다 이번 정도는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본인이 제가 좀 맨 드러내는 처음에 정도? 얘기했듯이 사회 운동가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저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금태섭 전 의원 정도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도 금태섭 전 의원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고 뭔가 변화에 관한 메시지를 냈지만 인지도라든지 세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권력 의지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큰 역할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됐죠. 예.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보다 강력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4.7 보궐선거에서의 금태섭 전 의원의 역할에 국한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